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면 오늘 밤 재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 속에 환율과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고유가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삼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국제유가가 모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 갈등을 둘러싼 시장 상황과 변수들을 먼저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0여 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가운데 방공망을 뚫고 실제 이스라엘 땅 위에 떨어진 포탄은 5발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폭격 추이를 지켜본 국제 원자재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여기는 듯 움직였습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고 금 가격 선물도 고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가 대응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확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움직일지, 보복의 수준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에 따라 잠시 안정됐던 원자재 시장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재보복 대신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에 지상군을 다시 투입하는 안정도가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이스라엘 전 관료 등을 통해 나오지만 속단은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이미 장기전이 되어버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시장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열쇠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수장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 늦습니다. 미국에선 이스라엘이 이르면 현지 시간 월요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사이 이스라엘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오늘 약세를 보인 우리 증시의 내일을 짐작할 시험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 군사 충돌을 펼칠 경우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들이 이스라엘 측에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끝까지 맞서 승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7년간 이스라엘 총리를 지내고 있는 인물로 테러엔 절대 타협이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대표 이스라엘 강경파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전시 내각을 구성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강요 5명이 오늘 수시간에 걸쳐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강요 대부분이 보복 공격에 찬성했으나 시기와 공격 수위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확전 가능성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 어느 한쪽을 좀 확신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군사적인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선다면 제5차 중동 전쟁이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에 대한 피해가 매우 적었고 또 G7과 EU 등 주요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재보복 조치를 만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란 측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 작전은 종료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군과의 충돌을 좀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미군이 개입할 경우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국영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의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이 상황은 좀 더 악화될 것이다. 미국 측에도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상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갈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원유 공급망인데 박 기자, 이 전 세계가 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거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만 놓고 본다면 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316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4%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은 주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뜻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사진을 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오펙 산유국들의 핵심 해상 수송로인데요. 지난 2022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석유 수송량은 하루 평균 2,100만 배럴로 전 세계 수송량의 약 30%, 그리고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곳을 봉쇄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을 틀어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 오는 8월까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연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유가가 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유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원유에 대한 그 실질적인 공급 차질 우려 자체가 좀 완화되는 만큼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마저 위협을 할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 주요기관이나 IB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120불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동 전쟁이 확전될 시에는 130에서 135불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더 오르면 이 달러 강세와 원화 가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서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강달러 쇼크에 이 중동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이미 환율이 1,400원 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엄청납니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미 미국 경제 호조라던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으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원화와 동조성이 좀 짙은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까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지난주에 금통일을 지나면서 1,360원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80원을 넘어서 1,387원까지 6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차 저항선인 1,380원을 이미 상향 돌파한 만큼 1,380원에서의 그 안착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반격을 좀 단행할 경우에는 2차 저항선인 1,400원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중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직 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과거 중동 분쟁들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좀 확전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지난 4차 중동전쟁과 비교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이에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가가 무려 4배나 폭등해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유가가 150달러로 2배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 지금 시점이 전 세계가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치솟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운다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 평균치가 1.2%포인트 오르고 또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기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국제 원유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위기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1년 만에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공포가 만연한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좀 대피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급락한 반면 금과 채권, 달러 등 안전자산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은 장중 2,4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6%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1월 이후 처음으로 106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길어지는 고금리 속에 이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이번 사태가 사실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유가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난 후에 일단 안정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면전 비화 시에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서 물가 상방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주요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 확산이라던가 실물 경제 악영향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동 리스크에 따른 물가나 금융시장, 실물 경제의 파급 효과가 확대될 우려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금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 강달러 속에 이제 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정치나 경제적 분절한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개인과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라던가 건전성 우려가 이렇게 높아진 가운데 대체 투자 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동 분쟁의 확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에 따른 가격의 상승 압력 또한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연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경상북도 전력 생산량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정부든 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이 원장이 나서 정책 연속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선 겁니다. 그는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순히 상장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머니무브를 통한 자산 형성과 노후 보장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그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총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벤트인 거고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있던 자산운용의 틀들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하시겠습니까? 밸류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증시 퇴출 같은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반대라며 선을 그은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상장 기업의 경우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장은 했지만 기업 가치를 올리거나 주주 환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른바 머니게임에만 몰두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선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총선 이전부터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전부 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세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르기 때문에.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밸류업 지원 방안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이복현 원장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하면서 정치권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인데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별장을 만들어도 1주택자 신분은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89곳. 이곳에선 빈집이 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금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세컨드홈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령 가장 많은 세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의 경우 인천 강화군이나 충남 공주시 등 특례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인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는 71만 원이 줄어 부동산 보유세만 16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1주택을 13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받아 8,529만 원을 덜 내도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컨드홈 정책의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 4억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거기는 해요. 인구 감소 지역의 혜택으로 주어지더라도 투기로까지 연결되거나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하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대 야당이 2주택자에 대한 부자 감세라며 급제동을 걸 수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선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해 있는 만큼 가격 기준을 더 낮추고 지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규제 완화에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수출 7억 7천억 불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역대급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패널 재료입니다. 코스트코라고 하면 미니멈이 한 200만 대, 내년에는 한 40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용 내외 장비에 쓰이는 제품인데요. 튀르키예 한 업체랑 500만 불 이상의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건설사들에 밀려 주택 사업에서 설 자리를 잃자 이제 공공공사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 중견 건설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공공공사 등 비주택 사업 수주입니다. 주택 부문에서 대형 건설사에 치인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견 건설사 가운데 비주택 사업 수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은 동부건설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단독 수주를 시작으로 1분기 비주택 부문에서만 5천억 원 규모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 전통 강자로 손꼽히는 HJ중공업도 벌써 3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초 울산기력 해체 공사를 시작으로 이달엔 부산경제자유구역 관련 조성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금호건설도 2천억 원 규모의 가스발전소 공사, KCC건설은 3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공사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견사들의 수주 기조가 더욱 보수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공공사 입장에서도 기존 공사 실적 같은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당 공사의 기존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 수주량을 받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사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수혜 같은 거는 입기가 어려워요. 특히 정부가 올해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안을 내놓은 만큼 중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5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공공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15%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선 이후 유동성 위기로 인한 건설사들의 5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생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